청와대 금감원 감찰에 관련된 얘기, 이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엔 조금 차례를 바꿔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말해야 되는 게 많아서 진행을 안원구 총장님이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는 그런 쪽으로 대담의 방식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 최고님께서 그 최고위원회에서 금감원 원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오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문제인데 우리 주 최고님이 들고 나오셔서 참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런 자리를 모셔서 주 최고님이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또 그 뒤에 있는 속 사정, 이런 것까지를 같이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보도된 내를 인용을 하시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사실은 신문 보기 전에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닌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죠. 네.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조금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금융권에서 보이지 않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선 근인부터 얘기를 하죠. 최근에 그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인사가 굉장히 늦어진 인사입니다. 원래는 작년 말 초에 했어야 되는 인사인데 그 인사가 늦어지고, 늦어졌던 이유는 금감원장이 원했던 인사안을 금융위가 말하자면 이제 반대를 하니까 중간에 이제 대치 상태가 그렇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치에 해당되는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원승현 명지대 교수가 자본국 담당 부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그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을 말하자면 조사를 해서 네. 징계를 받도록 푸시를 했던 분이고, DLF 건 역시 이분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서 이제 처벌은 이제 은행국으로 넘기지만 처음 시작은 이제 이게 자본시장 쪽이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금융권의 여러 가지 그 문제 또는 재벌 문제에 있어서 금감원이 하는 역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잘 했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재벌이나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상당한 반발도 좀 있었던 거죠. 아주 싫어했죠. 네, 그랬는데 이분의 연임을 제가 알기로는 연임을 원했고 윤석헌 원장께서는 근데 그 연임을 안 시키려고 인사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는 그 원부 원장이 뭐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겠다라고 사표를 냈고, 그러면서 이제 후임 인사안으로 올라갔는데 또 인사안이 굉장히 결정이 안 나고 늦어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백그라운드였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혹시 윤석헌 원장과 같이 인사를 하려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3월 달에 윤석헌 원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에서의 이제 감찰이 들어갔던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민정에서 감찰할 때는 비위 사실에 대한 뭐 투서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윤석헌 원장님이 무슨 비위 뭐 그런 걸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더 이상했던 것은 그것이 신문에 언론에 누설이 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언유절한 거예요. 민정이 누구를 감찰을 한다라는 것이 민정에 계셔보지가 않지만 그걸 이렇게 바깥으로 흘리는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이게 안 흘러갈 수가 없는 게
자기네들이 직접 금감원에 와서 불러다 감찰하는 게 아니라 와서 감찰을 하니까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대놓고 여기 치겠다라는 시그널로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죠. 보통 민정에서 그렇게 나가서 감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당신 나가시오 이런 그 이야기. 얘기죠. 그 시그널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한 그런 행위죠. 거죠. 예. 네, 네. 그랬는데 부원장 인사가 지난주에 결정이 지지난주군요 벌써 지지난주에 결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윤 원장님이 원했던 인사 제일 중요했던 그쪽 분야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고 원승현 부원장은 원래 사표 낸 것이 이제 후임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감찰에서 누구 징계를 요구를 했다라는 그 소문이 금융권에 돌은 거예요. 돌았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겨레에서 조사를 하고 기사를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뭐 소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월요일 날 징계를 누구를 요구했다는 것까지는 빼고 뭐 이렇게 감찰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다. 이게 그게 한겨레에 그때 네, 났던 그걸 월요일에 기사죠. 가서 이제 거기까지만 갖고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사안만으로 봐도 뭐 문제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민간인으로 금감원장을 3번을 보냈는데 이 3분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금감원 역사에서 초창기에 이현재 금융위원장 겸 금감원장이었던 분이 원래 관료였지만 민간에 있다가 처음 오실 때에 민간인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민간인 출신이라는 것 빼놓고는 금감원장을 다 관료 관료가 출신이 있죠. 아닌 사람을 했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네.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어서 하셔서 그런데 최초에 한겨레 신문에 나기까지는 사실은 개혁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할 만한 일들을 해오신 분들을 오히려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또 윤석헌 원장하고 개를 같이 하는 네.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하는 게 이상하다 정도만 지금 생각하신 이상하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윤석헌 원장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헌 원장이 또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보내가지고 금감원에서 거의 나가라는 소리와 그렇죠. 같이 들릴 수 네.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또 감찰을 한 결과를 보면 그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신 분, 그렇죠. 그리고 금융을 개혁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한테만 다른 이름으로 돌려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한 걸 가지고는 감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그 조그마한 문제 누구나 다 걸면 걸리는 지금 감찰에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금감원의 부원장보와 국장에게 징계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유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신문의 보도가 이미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졌겠지만 그 민정실에서 감찰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네들이 임명한 금감원장이지 금감원은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반관 반민에 해당되는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나 아니면은 부원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정수석 쪽에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징계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그 이전에 관례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벗어난 일. 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감찰을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한 그 이유가
2018년에 종합검사를 할 때 드러났던 사건, 무슨 사건이었냐면 우리 은행 직원들이 휴면 계좌에 있는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자기네들이 자기 맛대로 바꿔가지고 활동 계좌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은행원들의 그 성과 평가를 할 때 그 휴면 계좌, 그러니까 활동 계좌 숫자로 평가를 하니까 휴면 계좌로 되어 있는 고객들의 번호를 바꿔서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활동 계좌로 바꾼 건데 사실은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긴 하죠.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의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우리 은행에 대해서 DLF에 관련된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문책 경고를 내릴 때 그때에 이제 말하자면은 언론에 이제 이걸 알리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그걸 시비를 걸면서 당신들이 혹시 우리 은행에 뭘 봐주려고 질질 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래 빠르게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걸로 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게 민정이 징계를 요구할 일이 아니죠. 네,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이제 나가는 김에 분이 난 김에 한번 뺨 때리고 뭐라도 네, 하나 이렇게 칼을 뽑았으니까 네, 썩은 호박이라도 하나 찌르고 나오겠다는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비밀이었어요. 아주 일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알린 사람에 대한 또 무슨 또 신상조사 이렇게 들어갈지도 모른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쉬쉬했는데 지난주에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해서 그거를 이제 터뜨렸는데 그걸 사실은 세계일보가 터뜨렸어요. 네. 근데 그 재밌는 게요. 그 기사를 잘 보면 누구누구를 요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청와대에서 나온 그런 가능성이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징계할 만해서 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슬쩍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받아쓰기 잘하는 기자한테 하나 던져준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흘리는 걸 받아쓰는 기자들 많다고 하지만 금융 쪽도 금융위원회에서 흘리는 거나 이런 거 받아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파악하고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게 풀어주는 것 아니면 잘 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은 열렸고 본은 열렸다는 뜻은 거꾸로 이걸 갖고 다른 기자들이 쓸 거란 걸 알고 먼저 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다 추측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왜 청와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청와대가 그렇게 할 때는 흘려주고 지금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청와대가. 그것도 민정에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와대라는 근데 제가 보기엔 민정에서 이게 동티가 나고 이게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추가 언론의 기사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일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감쪽같이 자기들 선에서 이걸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동티가 나버린 지금 그런 상황.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바보 아니야? 아니, 잘 보세요.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부원장, 국장, 그것도 중요한 핵심 보직에 있는 두 사람을 징계를 하려면 갑자기 원장이 딱 출근해가지고 저 사람 징계합시다. 그럼 징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저 사람 징계를 요구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금감원 직원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깥으로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아니 이게 지금 뭐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첫 번째 해석은 이게 이렇게까지 동티가 날 줄을 몰라서 했을 거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해석은 이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게 알려질 거라는 거죠. 알려지면 윤석열 원장이 더 이상 안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난 그만둘래. 했다. 네. 그걸 노렸다.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한테 사임하라고 한 적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나가셨으니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또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를 보면 사실 이 금융권이라는 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카르텔도 형성돼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자리를 옮겨서 또 딴 데 그 범위를 벗어나지 그렇죠. 않고 또 그 인맥의 구성원들도 보면은 다 그렇죠. 그 무슨 뭐라 그러죠? 파라 그러나요? 모피아라는 모피아의 그 하나의 자기 계열이 따로 있는 있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자기들한테 무슨 안 좋은 상황이 온다면 이게 같이 뭉쳐가지고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정말 그 모피아의 그 속성상 무서운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쪽으로 의심을 하는데 우리 주최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의심이 간다고 해서 그냥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거를 제가 그래서 좀 약간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금감원장을 지금까지는 관료 출신만 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나름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서서 금감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의 첫 번째 금감원장이 최응식 박사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학자 출신으로 금융연구원, 그러니까 국책연구원에 계시다가 옛날에 이현재 박사가 그 금융개혁할 때 그때 차출 나가서 같이 일하셨고 돌아와서 금융연구원장까지 하시고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을 이제 금감원장으로 모셔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분이 이제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사장으로. 근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 민간인 출신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금융그룹에서 그 입사 부정 청탁, 네. 네. 입사 청탁 그 부정 사건 조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 중에 있었어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회장이었던 김정태 씨가 연임을 할 때가 되었는데 금감원에서는 이거 조사가 당신한테도 연결될 수 있으니 연임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고 케이스죠. 감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그 하나금융그룹의 입사 청탁 부정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금감원장만 적극적인 의사를 보일 뿐 금융위원회나 청와대나 정치권이나 다 멀뚱멀뚱 구경만 하면서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문제가 되면 전부 다 나서서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머리발 그렇죠. 내밀고 있어요. 옆에 딴짓거리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저럴까? 그 금융권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금융권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는 뭐 전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있었겠지. 그러다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냐면 그러던 중에 월간조선인가에 기사가 떴는데 뭐였냐면 그 입사 청탁에 현 금감원장인 최응식 박사가 과거에 하나금융 사장 시절에 이 사람도 입사 청탁을 있었다. 부정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간 거예요. 이 기사는 하나금융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그만두셨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격을 한 거지, 하나금융이.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그걸 갖고 처음 반응은 뭐였냐면 그건 주장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도 역시 조사를 해서 뭐 밝혀질 때까지는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최응식 박사가 그만두셨어요. 그만둔 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둔 거죠. 이거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라고 원장을 민간인으로 보냈는데 금융기관에서 있었던 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금감원장을
이 사람들이 뒤에서 쳐가지고 물러나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감 원장이 과거처럼 관료 출신이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 관료들한테 아주 이놈들 봐라 해가지고 아주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금이 분명히 정치권의 연주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최영식 박사를 물러나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것도 그렇지만 청와대가 그것을 갖다 단지 정치적인 뭐 말하자면 무슨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도 뭐 스캔들로 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의 얘기 실제적인 우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민간인의 저항에 의해서 금감 원장을 물러나게 했다. 대단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물러나게 할 정도였으면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금융에 대한 입사 부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또 그냥 대강 밑에 사람 몇 명 하고서 그냥 말았단 말이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이광구 행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입사 부정 청탁에 관련된 걸로 가지고 형사로 해서 2년 징역형인가를 받고 지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하나금융은 그냥 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금융이 금융권의 뒤에 있는 큰 손이다. 근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그렇고 이제 얘기를 좁히면 예. 뭐 그런 이명박 시절에는 유난히 뭐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뭐 4대 청원이고 그런 얘기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후임으로 김기식 씨를 원장으로 했는데 또 김기식 씨는 2주 만에 그만뒀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뭐 이런 걸 해가지고서는 이제 금감원장을 물러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민간인 출신으로 윤석헌 박사가 원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뒤가 다 스토리가 있는 게 최용식 박사님도 당시에 금감 원장을 하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금융위원장보다 훨씬 시니어시기 때문에 평시에 그분들과의 관계가 선배로 인사드리던 분한테 갑자기 금감 원장이 된 거. 그렇죠. 그것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언유절한 굉장히 그렇죠. 독특한 인사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민간인으로서 그 관료들의 또는 저항 뭐 이런 거를 뚫고 이렇게 나름 타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연배가 낮은 층에서는 타협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비교적 원만한 성격으로 다들 인정을 하는 최영식 박사가 이제 갔던 거거든요. 윤석헌 원장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명됐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냥 원로가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연부역강한 사람으로서는 컴프로마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건데 윤석헌 원장이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금융 소비자 보호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그 소신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금융권에서는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근데 반발이 있는데 관료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 사람 아니니까 뭐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겠지만 뭐 암묵적이나 아니면은 뭐 방조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금감원,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1차적인 조사를 하는 거라서 정치적인 영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가 일종의 그 지뢰밭 같은 자리예요.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정치적인 타협도 많이 필요하고 또는 미리 사전에 뭐 정리해놓은 이런 것도 많은 이런 건데 윤석헌 원장님이 그런 쪽으로는 이제 조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능수능란하시지는 못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든 정치권이든 누구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냥 물러나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예롭게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상한 공작을 지금 한 정황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 안에서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힙하자, 한쪽에서는 물러나게 하자라는 이것에 하다가 나오는 파워 그러니까 권력 다툼 또는 뭐 대립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번에 특별감찰을 했을 때 저게 윤석헌 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핑계를 잡기 위해서 갔구나. 그래서 부원장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뜸을 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원장 인사는 끝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그 옹호하는 기사, 뭐 요번 인사가 너무 늦어진 거 아니라는 둥 이렇게 연막 치는 기사들이 줄줄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징계를 요구했대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하나는 윤석헌 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겠다는 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양반 그대로 임기를 다 마치도록 두자라는 결정을 하시니까 이제 기분 나쁜 게 발로 찬 거죠 옆에. 밑에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못 견디게 불편해서 못 견디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금을 건 것도 아니야. 이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하셨고 그 뒤에 있는 무슨 이제 사실은 짐작이 가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죠. 아주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이 금융권이라는 데가 사실 전부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다른 데서 만나서는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해놓고 다음 사람 누가 가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릴 정도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특히 은행의 로비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가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든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일가부치 친척 선배 후배는 다 은행에 누군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은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 힘이 룸이 있는 거죠.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또 거꾸로 정치권이나 권력을 준 사람은 금융에 대한 감독을 중립을 하도록 놔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이 근질근질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부서인 건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피아와 관료와 금융권의 대주주 또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담합이 있어서 서로 좋고 좋은 식으로 하다 가끔씩 또 넘어가면 또 이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곳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껏 그런 거를 애도 무릅쓰고 소비자 보호 잘하라고 개혁성의 학자를 보내놓고 그분이 막상 소비자 보호를 하려고 좀 뭘 하니까 이제 슬슬 말하자면 그 양반은 상체기를 내는 또는 그분께는 최영식 박사부터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또 현 정권이 그냥 놔두고 묘한 지금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권력자들이 아예 내다 놓으면 되죠. 그 금융권의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자리도 하고 오히려 그럴 때는 사실 시끄럽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시끄럽지 않다가 한배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속을 챙겼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이 개혁적이고 제대로 일을 하라는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이게 뭐 차라리 뭘 달라고 하고 그럼요.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편한데 이 사람들하고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이든 자기들하고 또 거기에
뭐 여권에 있는 쪽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뒤로 정보를 흘리거나 조작을 해서 넣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그걸 모르고 이런 일을 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는데 그런 거죠. 제 추측이 예, 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혁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보내놓고 개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럿을 보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개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연히. 저항으로부터 막아줄 생각이 없으면 그러면 개혁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말로는 개혁한다고 말해놓고 막상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의 해코지를 그냥 놔두면 그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헛소리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전혀 밑에는 전혀 똑같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네?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 위에 사람만 바꾸는 거죠. 정말 근데 이 조직을 다 바꾼다는 거는 그동안에 쭉 온 그 제도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해왔고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있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밑에 있을 때부터 그 일들을 그럼요.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윗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자기 문제를 새로 개혁을 하자고 하면 그 문제를 파야 되잖아요, 새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니까 저항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같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쭉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했던 일들이 다 부정당하게 되니까 이게 아마 끝까지 저항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박사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청와대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때 저번 주에 최고위원 때도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정치권의 로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인 거나 하면은 확실하게 입장을 청와대가 밝혀라. 우리는 윤석열 원장을 믿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든 아니면 그렇게 쓰기 싫으면 뭐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좀 물러나 달라고 하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뜻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언론에서 조금 이제 감을 잡고 여기저기에서 추가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공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원장한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개혁 학자들이나 뭐 금융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윤 원장님한테 그 징계 요구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전성인 교수가 아마 아니나 다를까 또 컬럼을 그때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말을 드리면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윤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옵션을 너무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되도록이면 윤 원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분의 결정을 할 때까지 좀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거를 청와대랑 다시 재협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쪽에서 양보를 하면 이게 무난한. 왜냐하면 업무 감사할 거면 좀 있으면 이제 감사원에서 업무 감사를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원이 하게도 돼 있죠. 정하고 싶으면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해서 문제 있으면 지적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그렇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감사원 감사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마치 민정이 그냥 좀 너무 촌스러워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윤 원장을 몰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된 마당에서 윤 원장님이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러나서 안 되죠. 네, 네. 그럼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 의지가 사실 여기서 좌절되는.
윤 원장님이 혼자 좀 노력을 하셨을 뿐이지 정권 차원에서 금융개혁을 위해서 이번 정권이 이렇게 노력한 건 건 없죠, 없어요. 사실. 네. 그나마 그래도 그 몇 가지라도 저희들이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건강은 네. 윤 원장이 오셔가지고 그럼요. 회계 부정을 안 됐으면 안 밝혀내셨고, 됐어요. 예, 네. 그 그래도 건강원에서 정선이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그걸 그럼요. 막으려고 네. 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해코지를 해서 그분들을 낙마를 시키거나 하락하는데 만약에 요번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 예를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윤 원장님이 끝까지 자기 의지를 그대로 관철해 나가시면서 물론 힘드시겠죠. 지금 혼자서 지금 온몸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뜻있는 분들이 우리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이 정도로 이제 대중 언론 보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결자해지처럼 청와대가 어떤 처사를 결단만. 어떻게 할지 조용하게 그냥 타협으로 끝내기를 바라지만, 예.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제 두고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얘기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웬 뜬금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나 아니면 뭐 무슨 뭐 알지도 잘 모르면서 소문 한두 개 받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 내용 저는 그걸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우리 주최원님이 그 회의석상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제가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바라보던 사안인데 말씀하시길래 제가 뭔가 좀 하나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더니 그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뒷이야기를 이제 좀 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있을 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큰 그림을 보면 그 금융감독에서 옛날에는 이제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을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 쓰던 것들을 갖고 이제 관치금융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한다. 근데 사실은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훨씬 더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좀 많이 불만족스러운 게 많은 거죠. 사실 모든 사건 사고에는 돈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경제검찰, 임금감원이 사실 제대로만 우리가 검찰이 바로 서야 되듯이 금감원만 바로 서도 사실은 그럼요. 네.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다 거기서 정리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요번 이런 기회를 계기로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금융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국민들이 관심도 좀 적고 복잡하니까 알지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막상 터지면 뭐 동양증권 뭐 CP라든가 뭐 DF 이렇게 해주면 막 은행 죽일 놈 살림 뭐 이렇게 욕하고 돈 받아내는 것만 관심이 있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뒤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주 어렵더라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해도가 조금 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주최원님 자주 모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은 지난주 제 발언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언론들 보도 또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전체적인 그 큰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했고요. 뭐 댓글 좀 나중에 보고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나 이해가 있으신지를 보고 뭐 다른 또 비슷한 주제로 할 일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